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의 비명계 3선 박광온 의원이 과반을 얻어 당선됐습니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들과 함께 이기는 통합의 길을 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법안을 논의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경우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별법은 이르면 다음 본회의 때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과 의료법에 대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2요구권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4일 부분 파업에 들어가고 추후 전면 파업을 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해보는 청년맞수, 확장 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과 세일즈 외교 등 미국 국빈 방문의 성과를 둘러싼 평가와 전세 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2030 세대는 정치권의 피해 대책 논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청년 정치인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상정하고 심사에 돌입했는데요. 야당은 피해 보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기 피해 금액을 국가가 대납할 수 없다고 맞서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홍예진 기자입니다. 국토위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전세 사기 특별법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특별법이 전체 회의에 상정됐는데 가장 큰 쟁점은 보증금 반환 여부입니다. 여야는 피해자들에게 주거 우선권을 주자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보증금 반환 문제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야당은 실질적 피해 지원을 위한 선 보증금 반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되는 정부의 특별 법안은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피해 보증금이 전 재산이거나 대부분 채무인 경우에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 방안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반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기 피해액을 국가가 대납할 수는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돌려주고 대납해주고 이것을 달리 다른 곳으로 가서 찾아다가 그 비용을 충당하는 제도는 있지도 않고 이게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도 피해 대책을 마련할 때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 대책을 세우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많은 국민들의 어떤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억울한 사람 구제한다고 더 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앞서 국토위 여야 간사는 법안 심사 소위에서 3건의 특별 법안을 병합 심사한 뒤 전체 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해 법안 논의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해 보증금 반환 문제를 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가 커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비명계 후보인 3선의 박광온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당의 쇄신과 통합으로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3선의 박광온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4파전으로 치러진 원내대표 경선 결과 박 신임 원내대표는 1차 투표에서 재석 의원 169명 중 과반이 넘는 지지를 얻어 결선 투표 없이 새 원내사령탑 자리에 올랐습니다. 후보자 간 합의로 득표수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90표 이상의 표를 받아 다른 후보들과 상당한 격차로 당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잘하겠다는 말로 당선 인사를 시작한 박 신임 원내대표는 당 쇄신과 통합으로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이기는
통합의 길을 가겠습니다.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선 독주를 멈추고 국정운영 기조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히고 정부 여당엔 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독선과 독단과 독주의 국정운영을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50억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겸허하게 수용하기 바랍니다. 박신임 원내대표는 이낙연 대표 시절 당 사무총장을 지내는 등 친이낙연계 인사로 분류되는데 현 친명계 체제의 당 지도부에 균형감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단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신임 원내대표는 임기 시작과 동시에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어수선한 당내 혼란을 수습하고 여당과 대립하는 민생법안 협상을 이끌어가야 하는 과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박광온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축하하며 의회주의 복원과 여야 관계 회복의 기회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다만 박 신임 원내대표가 촉구한 쌍특검 수용 등에 대해선 새로운 야당 모습에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전세 사기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선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가 급선무라며 여당과 본회의 개최 일정 합의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어제 열린 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와 또 이견 속에 여러 법안들이 처리됐습니다. 그중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과 역시 야당 의원들에 의해서 신속 처리 법안으로 지정된 쌍특검법은 여전히 대치 전국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31건의 법안이 처리됐는데 야당 주도로 통과한 법안들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의료법에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내 따로 만든 간호법 제정안은 여야가 입법 대치전을 계속 이어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양국관리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안으로 간호법에 대한 입법 저지 움직임을 예고했고 향후 국민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온몸으로 맞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음을 거듭 부각했습니다. 특히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국민과 했던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즉각 법률을 공포하기를 바랍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처우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는 조항과 다른 직역 간 형평성 문제 등에서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보건의료단체의 반발이 거셉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도 의료계 반발을 사는 법안입니다. 개정안은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의료인의 면허 취소법으로 불립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다음 주부터 부분적으로 파업에 들어갈 방침이어서 간호법과 의료법 통과에 따른 여파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관련 두 특검법은 여야가 앞으로 거세게 충돌할 지점으로 꼽힙니다. 두 건의 특검법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은 50억 클럽 뇌물수수 의혹과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이재명 송영길 전 현직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 파업 조장법을 처리하기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 거래를 한 것입니다. 두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에 들어가 180일 이내 합의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본회의에서도 60일 이내 심사를 마쳐야 해서 오는 12월 말이면 두 특검법에 대한 의결이 이뤄집니다. 하지만 특검법에도 대통령의 제2요건 행사가 가능한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극한으로 전개될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10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됐습니다.
정개특위는 공론조사 등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필요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등 합의안 마련을 위한 여야 지도부 간의 협상도 다음 주 중에 진행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정개특위의 활동 기간을 10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들 안건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의하는 것으로 4월 30일로 종료되는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2023년 10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정개특위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공론조사는 총 3차례 진행되는데 이번 주에 1차 공론조사인 여론조사가 마무리되면 정개특위는 2차 공론조사인 수기토론을 준비합니다. 정개특위는 성인 남녀 참여자 500명을 모집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숙지시키고 참여자들은 2차, 3차 수기토론을 진행합니다. 정개특위는 조만간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조사하는 설문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개특위의 공론조사와 별도로 합의안 마련을 위한 여야 정당 간의 후속 논의도 다음 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은 늦어도 6월까지는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의 전원위원회 소위 구성 등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당에서 여러저러한 사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당 지도부 등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그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 모임은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끝났다며 다음 주 중에 여야 지도부와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국민의힘이 정책위원회 소속 청년부의장과 정책조정위원회 청년부의장 6명을 정책 배틀 방식으로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출된 정책조정위원회 청년부의장은 김기현 대표와 함께 청년정책총괄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의 공동위원장을 맡을 예정입니다. 접수는 오늘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국민의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번째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반대 신문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앞서 오전에 열린 성남시 교통기획과 관계자에 대한 증인 신문은 이 대표가 불출석해 피고인 입회 없이 검찰과 변호인단 주도로 진행됐습니다. 국회에서 처음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예술인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모두가 행복한 드림 콘서트 더 힐링 공연이 열렸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형식적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벗어나 장애예술인들의 공연을 직접 즐기는 것이 인식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장르가 장애예술인과 장애인 노동자 모두에게 새로운 환경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 주간 있었던 정치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오늘도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바로 첫 번째 이슈픽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주간 이슈픽 오늘도 3가지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퀀텀 점프 대 제로 회담입니다. 제로라는 뜻은 알겠는데 퀀텀 점프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놓고 이제 여야가 상반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퀀텀 점프, 이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양자역학, 물리요? 예, 물리학에서 나오는 용어인데요. 이것이 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좋아진 것이 아니라 한 단계 에너지 준위가 높아졌다. 그러니까 한 단계 한미 관계가 좋아졌다. 뭐 이런 뜻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좋아지고 있는 그런 발전 단계를 이야기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12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또 이제 80분의 정상회담 끝에 워싱턴 선언이 발표가 됐습니다. 워싱턴 선언, 이번 회담에 이제 골자가 될 텐데 그 워싱턴 선언 좀 짧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간략히 정리를 하면요. 북한이 핵 위협을 우리에게 가했을 때 미국이
핵으로 보복 응징을 한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한미가 핵 협의 그룹인 NCG를 신설해서 미국 핵무기를 사용하는데 한미가 공동으로 기획해서 실행에 나서고요. 미국 핵 잠수함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며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미국의 핵무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한국이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이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권한임이 강조됐고요. 결국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는 뜻으로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또 오늘 나온 언론 보도를 보면 이번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미국 고위 당국자는 사실상의 핵 공유는 아니다 이렇게 밝히면서 우리 정부와는 조금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회담 결과를 놓고 여야가 또 이제 평가가 좀 갈리고 있죠? 네.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린 입장을 내놨는데요. 국민의힘은 워싱턴 선언이 사실상의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밝혔고요. 이 선언에 담긴 한미 핵 협의 그룹의 창설과 이 확장 억제 강화 대책을 성과로 강조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미 동맹의 퀀텀 점프, 한 단계 점프가 이루어졌다고 호평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워싱턴 선언이 기존에 있었던 이 미국의 해구산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성과가 없는 제로 회담이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대일 굴욕 외교에 이은 대미 호갱 외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경제 분야에 대한 비판도 있었는데 반도체법이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법이죠. 이런 것들은 계속 논의를 앞으로 해나가자고 했지만 네. 이렇다 할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한미 간의 이제 핵 공유를 놓고 이제 인식이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 네. 국민의힘이 사실상의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효과가 있다. 는 네. 이제 실제 뭐 전술핵 재배치를 한 건 아니다라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미국의 입장은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게 바로 핵 공유다. 이런 약간의 그 차이가 있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픽도 살펴볼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두 번째 이슈픽 쌍특검 정국의 시작입니다. 네. 어제 보셨듯이 본회의에서 이 50억 클럽 특검법과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가 됐죠. 네. 그리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죠. 그리고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가 되면서 입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55억 클럽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쌍특검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은 됐지만 이게 이제 그 통과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쌍특검 법안 말씀하신 대로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고 이 지정이 되면은 상임위가 180일 그리고 법사위가 90일, 본회의가 60일. 그러니까 다 더하면은 330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검은 이제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이기 때문에 네. 이제 90일이 빠지게 되면 최장 240일이 걸리게 됩니다. 그럼 한 8달이면은 뭐 한 연말? 그렇죠. 예. 올해 12월 말쯤 되는데요. 네. 올해 말이나 돼야 이제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고 이 통과를 해도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이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요. 그렇군요. 뭐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8개월이면은 뭐 앞으로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이 이제 한 석 달 정도 남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석 달도 안 남은 시점까지 이 이슈를 끌고 가서 이 총선에 좀 유리한 입장을 고수하겠다 이런 뜻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간호법과 이제 의료법이 통과가 됐고 이제 방송법 부의의 건도 이제 가결이 됐는데 여야 그 입법 대치가 갈수록 좀 심상치 않게 뭐 갈등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간호법과 의료법 통과가 됐고 방송법은 이제 상정하는 어떤 그런 단계 바로 전까지 간 것인데요. 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거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쌍특검을 밀어붙인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바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돈봉투 의혹을 덮으려는 쌍방탄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간호법도 이 통과 후에 있게 될 사회적 갈등과 또 국민적 피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한편 오늘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지만 박광원 의원이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네. 여야 원내 사령탑이 이제 모두 다 정해졌는데 향후 입법 대치를 풀 합의점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온건하고 이제 합리적이다라는 이제 평가가 나오는데 지금 네. 현재 그 대치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또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여야가 이제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합의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안이 있죠. 바로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법안인데 네. 그 일부 법안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전세 사기가 아주 큰 문제로 대두되면서 여러 가지 지금 해결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법안이 통과를 했습니다. 오는 5월부터 이 전세 사기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낙찰될 경우에 지방세보다 이 임차인의
보증금이 우선 변제가 됩니다. 네.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한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건데요. 현행법상은 임차 보증금보다 지방세 변제가 우선인데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세보다 이 세입자의 임차 보증금이 우선 변제가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국세는 그동안 원래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세보다 보증금을 먼저 변제해 줬는데 이제 지방세까지 이렇게 확대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부 여당이 이제 전세 사기 그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어제 전세 사기 피해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네. 이 특별법이 좀 한계가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전세 사기 피해로 되려면 이 6가지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네. 6가지 기준인데 인정을 받으면 이제 우선 매수와 공공 임대 또 생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다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정부가 제시한 6가지 기준을 입증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지 않겠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6가지 중에 일단 2가지만 보면요. 네. 전세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같은 그러니까 어떤 의도, 우려 이런 주관적 판단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기준의 경우에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특별법도 이제 어제 발의가 됐기 때문에 공의 국회로 넘어온 상태인데요. 본회의까지 순조롭게 진행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심상정 정의당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대책이 지원법이 아니고 선별법이다, 이렇게 네. 까다로운 요건에 대해서 이제 비판도 쏟아냈더군요. 자, 세 번째 이슈픽 가볼까요? 네, 세 번째 이슈픽 대의원제 폐지 공방입니다. 네. 네, 이번 민주당 전당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내에서 이번 의혹의 원인으로 이 대의원 제도가 지목되면서 이 네. 폐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당대회 이제 돈봉투를 이제 재차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의원 제도를 손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한 표, 이 등가성이 상당히 높다고요? 그렇습니다. 대의원제를 먼저 살펴보면요. 대의원은 이제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 당직자, 또 지역의 핵심 당원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권리당원이 한 12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대의원은 16,000여 명. 그러니까 대의원이 이 권리당원의 한 1.3%에 불과한 그러네요. 거죠. 네. 이렇게 숫자는 적지만 이 당대표를 뽑을 때 대의원 한 명의 표가 권리당원 60명의 표와 맞먹기 때문에 이 대의원의 표심을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정치권에서는 이 대의원들이 이 전당대회 등 이 정당의 주요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네. 지방 대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상당히 좀 들기 때문에 참여가 저조해지는 문제가 있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대의원의 등가성이 좀 너무 높다. 여기 보니까 그 권리당원하고 그러니까 1대 60 정도 네.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왜냐하면 대의원은 30% 정도 반영이 되고 네. 권리당원이 40% 정도 이런 수치로 반영이 되는데 그렇군요. 1.3%밖에 안 되는데 너무 반영 비율이 큰 것이 아니냐. 말씀하신 대로 등가성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거기에 지적. 이제 대의원 구성도 좀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네. 가장 세게는 대의원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폐지를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또 이에 네. 맞춰서 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수도권이나 충청, 호남에 이제 밀집이 돼 있는데 만약에 이제 권리당원만으로 대의원제를 폐지하고 권리당원만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은 당에서 영남은 완전히 소외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전국 정당임을 포기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네. 또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이제 강성 지지층이 권리당원으로 대거 편입된 상황에서 이런 일부 지지 세력의 목소리가 이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 상황인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장 강한 것은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또 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좀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의원제를 둘러싸고 이제 많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오늘 주간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4월 28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정치톡은 윤 대통령의 아메리칸 파이입니다. 미국을 국빈 방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 이후 열린 만찬에서 자신의 애창곡이라고 밝힌 아메리칸 파이를 열창했습니다.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이고 주주이신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한 소절만 Long, long time ago. 윤 대통령의 노래를 두 손을 모으고 귀를 기울여 듣던 바이든 대통령은 활짝 웃으면서 환호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만찬이 끝난 후 윤 대통령에게 돈 맥클린의 친필 사인이 담긴 통기타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노래 부르는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재능이 많은 남자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이에 윤 대통령도 잊지 못할 밤이었다면서 화답했습니다. 국빈 만찬에서의 윤 대통령 노래를 두고 여야 의원들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음감은 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너무 짧아가지고 뭐 한 몇 소절만 더 들으면은 이게 정말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 가능할 텐데 미국 국민 앞에서만 하지 말고 한국 국민 앞에서도 좀 저렇게 좀 따뜻한 대통령 모습, 뭐 좀 이렇게 너그러운 대통령 모습 이런 그게 거 좀 노래 실력이 없으면 저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국 국민의 마음을 이 음악을 하면서 부드럽게 풀고 분위기를 확 반전시키는 거 아닌가요? 이런 대통령의 부드러움 그리고 그 센스 이런 것들이 아주 품격 있는 그러한 이 회담으로 확 열어젖히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노래가 사전 각본에 따라 진행됐을 뿐이라며 말한 반면 국민의힘에선 실력이 없으면 못하는 법이라며 맞받아쳤는데요. 만찬장에 울려 퍼진 윤 대통령의 노래,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눈물의 읍소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의료단체 간의 갈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해왔던 국민의힘, 표결의 반발에 집단 퇴장했습니다. 같은 당 동료 의원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엔 국민의힘 의원 2명이 남았습니다. 바로 38년간 간호사로 살아온 최연숙 의원과 평생 간호사로서 환자를 돌본 어머니를 둔 김예지 의원이었는데요. 이들은 돌봄의 사회적 책임과 국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38년간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께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고자 간호법을 발의했습니다. 간호사 직역만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연숙 의원은 토론 과정에서 수차례 울먹이는가 하면 눈물을 보이면서 간호법 통과를 읍소했습니다. 반면 반대 토론에 나선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간호법이 통과되면 안 되는 이유를 강조했습니다. 의료계 전반을 갈라놓고 국회에 대한 믿음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번 간호법 사태는 역시 필시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료계 갈라치기 간호법은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하는가 하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그리고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이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의료계 내부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간호법이 통과되자 간호협회는 환영의 메시지를 낸 반면에 의사협회 및 13개 의료단체는 총파업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간호법의 운명은 이제 대통령에게 넘어간 상황이죠.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론을 어기고 찬성 토론까지 나선 최연숙 의원에 대해서 별도의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뿐 아니라 이런 조언도 남겼습니다. 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당론이냐 소신이냐 의원들의 표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무게감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됐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청년 맞수. 오늘도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전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국빈 방미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여당은 안보 강화에 결속을 다진 회담이었다. 반면에 야당은 실리 없는 속빈 강정이었다. 이 평가가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그 국빈 방문의 최대 성과로 이제 꼽힌다고 하면 이제 뭐 무엇보다도 이 워싱턴 선언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오늘 미국 고위 당국자 국가안보회의 에드 케이건 국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우리하고 좀 이제 인식하는 그 온도 차이가 좀 있었는데 워싱턴 선언은 사실상 핵 공유는 아니다. 우리 대통령실은 워싱턴 선언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것이다. 뭐 서로 좀 이렇게 엇갈리는 그런 논평을 좀 내놨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제 서로 좀 온도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 좀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저는 완전히 망한 회담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좀 망한 들어요. 회담이요? 왜 그러냐면 이 과정에서 성과가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정부가 이전에 했던 것까지 포함해 보면 얻은 게 거의 없다고 생각돼요. 보시면 일본이랑 어쨌든 관계를 개선하라는 미국의 어떤 우회적 압박에 의해서 한국은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그리고 피해자들도 동의하지 않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일본은 강제동원은 없었다라고까지 말했는데 거기에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죠. 그리고 러시아를 적으로 만드는 발언을 하고 그리고 중국을 사실은 매우 자극하는, 그러니까 중국이랑 수교할 때부터 사실은 하나의 중국을 저희는 인정해 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뒤집는 듯한 발언을 하고 마지막에는 도청 관련해서도 그냥 국가 간에서는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방식으로까지 굴욕적으로 미국에 거의 다 내준 상태였는데 저희가 얻어온 것은 사실은 핵 억제력 관련해서는 이미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는 협의체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차관급 차원에. 근데 그것을 조금 더 높였다고 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뭔가를 얻어왔다고 하기 어렵고 그리고 핵심은 IRA 관련한 법을 개정시켜 오는 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있는 기업은 자유롭게 중국이랑 교역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근데 중국과의 교역이 한 3천억 달러 정도가 되고 미국과 교역이 한 1,200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은 제가 보기에 이번에 얻어온 것은 그냥 노래 부르는 영상 정도? 이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NCG라고 하죠. 핵 협의 그룹 뭐 신설하기로 한 요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핵이라고 하는 것 억제력 관련해서는 이미 한국과 미국은 공조하고 있었고 그것 이상으로 크게 더 성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문성호 대변인. 저는 그래도 역시 이번 워싱턴 선언이 이번 외교 회담에서는 최대의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전에도 어느 정도 우리가 핵 우산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신냉전 체제가 시작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확답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성과라고 평가하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실제로 여기 들어있는 내용에 보면은 뭐 핵미사일을 장착한 함선이 우리나라 영해에 들어올 수 있는 등 이전에 80년대 정말 아직 소련이 건재했던 시절 이후로는 전례가 없었던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확약된 것은 정말 저는 정부가 안보 측면에 있어서는 성과를 올렸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제 얘기하신 바와 같이 뭐 경제 측면이라거나 네. 뭐 이야기하셨던 도청에 대해서 항의 문제라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성과가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과를 올린 부분을 조금 포장을 좀 과하게 해서 네. 저쪽에 좀 불협화음이 나와서 이야기가 달리 나온 게 아닌가.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성과라는 것이 이 핵 억제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면 먼저 쏴주겠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공격한다면 거기에 핵 우산을 발동해서 거기에 보복 조치를 해주겠다 이런 약속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좀 과도한 포장을 해서 뭔가 다른 그 뜻은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미국 측에서 나오게 한 건 좀 외교적인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제 성과도 좀 기대만큼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은 뭐 저희가 어느 정도는 감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과거처럼 어떤 네. 회색지대에 우리가 머물 수 있는 시대는 점점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양쪽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되는 피해라는 것을 뭐 이제 슬슬 이제 우리가 겪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물론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성과를 잃어버리는 결과가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단순히 정부의 실책이라고만 말할 수는 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권 위원께 두 가지로 여쭤볼게요. 테슬라 회장 일론 머스크를 이제 만났고 넷플릭스 투자 유치를 했고 총 50건의 MOU 이제 체결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대통령으로서 할 건 많이 했다라는 이제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IRA 그리고 반도체법에 대한
좀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일단은 그 이제 투자 유치를 해왔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한 것까지 고려해 보면 이것도 얻어왔다고 하기가 좀 민망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에서도 이미 한 1,000억 원 정도를 거기에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게 있어요. 그런 네. 거에 비해 봤을 때 일단은 그것이 성과이긴 하나 그것이 아주 뭐 상대적으로 큰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실은 이제 아까 이제 회색 지대에 머물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단정 지을 일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중국의 경제력은 매우 커졌습니다. 수교할 때보다 한 50배 정도가 커진 중국의 경제력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되려 이제 중국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안보적 측면에서도 저희가 북한을 제대로 어떤 제재하려고 하면 러시아와 중국과의 어떤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도 이번에 이제 회담을 가기 이전에 했던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너무 엉망으로 만들어 두었어요. 그런데 경제적 성과도 없으니까 사실은 저는 이번 성과를 여러 갈래로 포장하고 계시긴 하지만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가 정말 잘못되었다는 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더 말씀하신 저는 물론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문제는 지금 중국에 실제로 대만 침공이 기시화되고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군 장병을 지금 징병하고 있는 체제인데 그 복무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도 예비군으로 징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을 군에 징집하는 법안이 갖추어진 나라들 대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만이 실제 전쟁 위협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우리가 이전과 같은 경제적인 효능이 우리가 거기에 중국에 투자를 하고 중국에 위에서 이제 펼쳐놓은 판로들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다시 도구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물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중국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충분히 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미 국제정세는 그렇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 아쉽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통령실이 넷플릭스에 이제 한국 투자 사항을 김건희 여사에게도 이제 보고한 것을 놓고 이제 논란이 또 일고 있습니다. 당초 이제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과 달리 최근에 이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김건희 여사인데요. 민주당은 대통령 배우자법을 발의하겠다 이런 이제 목소리까지 낸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영부인께서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이런 외교면에서 역할을 하시는 건 뭐 중요한 일이죠. 근데 다만 지금 조금 민주당에서 비판이 과도하게 나오는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결국 중심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 영부인께서 기존의 어떤 영부인들의 활동 범위를 넘어서는 활동을 자꾸 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영부인께서 한 분의 어떤 여성 정치인으로서 이런 행보를 하시는 거라면 저는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영부인이라는 자리는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 국가에 선출된 권력이 아니거든요. 선출된 권력의 배우자라는 특수지위 때문에 생기는 굉장히 특수한 직책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한 행보를 본인께서 좀 원하신다면 본인께서 스스로 출마를 하셔서 그 권력을 위임받으신 후에 하는 게 좀 맞지 영부인이라는 직책으로 이런 행보를 나가시는 것은 조금 자제하는 게 저희 당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그 투자 사항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로부터 보고를 받은 이런 그 행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보고를 할 수는 있는데 굳이 영부인이 그걸 보고를 받아야 될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이전에 영부인께서 여기에 뭔가 역할을 하셔서 거기에서 뭐 실무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뭐 대외적으로 뭔가 하신다면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내용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부인께서 하실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있지만 뭐 이번 건 좀 선을 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권지웅 의원. 저는 일단 뭐 보고 내부에서 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대통령실이 기자들에게 또 그걸 굳이 이렇게 언급해서 말을 한 거예요. 마치 그 의도가 뭘까요? 김건희 여사의 선한 영향력이 뭔가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걸 이제 어필하고 싶으셨겠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께서 사실 허위 이력이라든지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대선 기간 때 이제 대국민 사과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한 약속이 있어요.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 영부인으로서 이제 공개적 활동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사정 변경이 있으니까 좀 죄송하지만 그때 약속을 좀 파기하고 활동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사과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게 어떤 꼴이 되는 어떤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원래 대통령의 영부인을 어떤 지원하기 위한 부속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굳이 안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되려 이 대통령 영부인을 보좌하는 것이 공식 체계가 아니라 어떤 비공식 체계에서 뭔가 돕게 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를 계속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조치가 없으니까 민주당 차원에서는 배우자법 이런 걸 법으로 만들어서 그걸 공식화하자라고 하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정부 여당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국회의 전세 사기 대책 논의가 이제 본격화될 텐데요. 정부 여당의 이제 특별법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6개 조건을 이제 충족시켜야 되는데 확정 일자를 받은 임차인이어야 되고 또 면적과 보증금이 서민 임차 주택에 해당이 돼야 된다. 그리고 전세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같은 이런 그 주관적인 그 좀 판단이 필요한 기준도 이제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의당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 피해자 지원법이 아니라 선별법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는데 권지웅 의원이 또 이제 주택에 대해서는 전문가인데 먼저 그 문성호부터 들어볼까요? 우선 이게 조건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전세 사기에 대해서 뭐 기존의 사기와는 달리 이건 본인이 조심해도 당하지 않을 수 없는 사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논조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라고 나오시는 분들이 그런 해당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전세라는 것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가 주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대가로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대여해 주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우리가 돈을 빌려준 것이죠, 집주인에게. 그러면은 본인이 그것을 이제 예를 들어 돌려받지 못했을 때 물론 그것도 피해입니다만 우리가 돈을 빌려준 것을 돌려받지 못한 모든 사례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뭐 이전과 같이 예를 들면 뭐 공인중개사와 싸고 이런 허위적으로 이 매물의 가격을 올려서 거기로 이제 사기를 쳤다거나 네. 아니면은 그 당시 일반 개인으로서 확인할 수 없는 뭐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거나 이처럼 개인이 스스로를 구제할 수 없는 방법에서 받았던 피해자분들에 대한 지원은 좀 더 추가가 필요하지만 거기에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본인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선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나온 6개의 조건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네, 권지웅 의원.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회적 재난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임대인의 어떤 세금 체납을 임차인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사실은 보증금을 되게 위협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10여 년간 전혀 변경이 없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임차인이 이제 전입신고할 때도 전입신고한 다음 날부터 채권이 생겨요. 그러니까 전입신고한 그날 아니면 계약을 한 그날 임대인이 그냥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버리면 이 사람 역시 그 임차인은 돈을 돌려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런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방치한 채로 뒀기 때문에 이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회적 재난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일단 정부가 그 피해주택을 매입하겠다. 그리고 피해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 경매가 진행될 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고 한 건 잘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보증금이 2억 이하 그리고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만 지원하겠다고 한 거예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수도권에 전세집 구하다 보면 3억 이렇게 가는 거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집이 되게 호화로운 집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3억짜리 보증금을 계약한다 손 치더라도 거기에서 거의 대부분은 대출받은 거고 자기 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이런 피해자들이 다 제외되는 것이에요. 이번에 사실은 3명의 피해자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피해자분들이 돌아가시는 과정에 정부가 그 전에 계속 대책을 발표해 왔어요. 근데 그 대책 발표에 실망해서 그분들이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식의 어떤 정부의 태도가 되려 피해자들을 더 실망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런 것들을 사실 좀 전향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최소한의 구제를 받을 수 있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마지막 하나가 채권을 매입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가지고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될 채권이 임차인에게 있는데 이것을 국가가 먼저 대신 사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명박 정부에서도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2억 원의 보증금을 계약했으면 2억 원 전체를 다 보상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 처지에 따라서 그걸 뭐 1억 3천, 1억 뭐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그 이제 정부가 돌려받을 만한 돈으로 이 채권을 사달라고 하는 것이어서 저는 정부가 문을 닫고 그건 절대 안 된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면 이제 전세 사기 피해 대책 관련해서 이제 더 이야기 논의를 나눠보고 싶은데 시간상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야 당내 상황을 좀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권 의원께 이제 질문 드릴게요. 오늘 그 민주당의 새 원내 사령탑으로 비명계 박광원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2등과 좀 어느 정도 격차가 있게 선출이 됐다고 그 뉴스에 나왔는데 당초 그 예상과는 좀 그 다른 결과다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일단 1차 투표에서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좀 해석이 되고 현재 그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박광원 의원이 민주당 그 원내 대표로서 당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 그 리더십까지 같이 좀 들어볼까요? 일단 사실 이제 예측했던 것은 이강이라고 홍익표 의원이나 박광원 의원이 비등비등하다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을 정도로 그리고 표차도 꽤 크게 한 3, 40표가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이제 박광원 의원에게 어떤 기울었던 것 같고요. 그 배경이 뭘까 이렇게 봤을 때는 어쨌건 지금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지도부가 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를 견제한다기보다 좀 예를 들면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의견을 좀 반영할 방법을 원내대표에서 찾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박광원 의원이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와 뭐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막에도 온건 비명계 이렇게 네, 그러니까 대선 때도 그 어떤 홍보 관련한 그 어떤 대변 관련한 것들은 그 박광원 의원이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명이다 이렇게 보긴 어려운데 아무래도 친명이 아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의원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여튼 이제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헤쳐나가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아까 저희가 이야기 나눈 전세 사기라든지 그러니까 민생 이슈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 그 문성호 대변인께 드릴게요. 국민의힘이 이제 신설되는 정책위원회 청년 부의장직을 해커튼이라고 한다면서요?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토대로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뭐 일종의 그 좀 정책 배틀로 뽑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해커튼 방식 도입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의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 당뿐만 아니라 기성의 청년 정치인들이 어떤 제대로 목소리를 내주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선발되는 방식이 결국 상향식으로 선발이 계속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들을 뽑아주신 분들에게 대해서는 본인의 소신을 밝히기가 좀 어렵거든요. 거기에 배치되는 소신을 밝히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만 해도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나는 국대다라고 하는 국민 공개 경선을 통해서 이제 임명이 됐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누군가가 임명해 준 것이 아닌 스스로 경쟁을 통해서 됐다라는 어떠한 어느 정도의 권위가 생기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렇게 물론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심사를 해서 할지는 아직 뭐 나온 게 없습니다만은 이러한 방식으로 새로운 청년 정치인들에게 조금 더 소신 있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와 기회를 준다는 것은 이 점에서는 저는 아주 좋은 방식일 거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내 힘으로 내가 된 거다. 물론 뭐 그렇진 않습니다만 당당하게 목소리를 뭐 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뭐 누가 그냥 임명해 주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경선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선발되는 것이 뭐 본인의 소신을 밝히는 데 조금 더 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청년 마수 마칠 시간이 이제 됐는데요. 청년 마수 코너가 개편을 맞아서 아쉽지만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9개월 동안 여야를 이제 떠나서 같은 시선으로 말씀도 해주셨고 때로 이제 불꽃 튀는 그런 이제 그 토론도 보여주셨습니다. 두 분의 소회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까요? 네, 그 문성호 대변인부터. 제가 이제 이 청년 마수가 처음으로 이제 고정 패널로 이제 왔던 방송이었기 때문에 여기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고정 패널 방송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고 나서 뭐 여기에 뭐 터가 좋은지 여러 가지 풀려서 지금 여러 가지 방송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 맡고 있던 직책이 아무래도 대변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소신 있는 발언을 하기보다는 당의 입장을 이야기할 때가 많았는데 이제 뭐 거기에서 조금 그 제약에서 해방되어서 제 목소리를 좀 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좀 기회가 짧게 끝나게 돼서 아쉽지만 그래도 또 여기서 제가 많이 배워가는 만큼 다른 곳에서 더 활약을 해서 다시 또 돌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방송을 하면서 중간에 갑자기 확 도약하는 그런 기운도 많이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지웅 대변인은
두 번 그 마지막 방송이 되네요. 두 번째. 그렇죠. 한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다가 다시 네. 헤어지는 건데. 세 번째 또 만나죠. 저는 어쨌건 여기서 많이 배웠고요. 네. 많은 경험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았고, 어쨌건 젊은 정치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코너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제가 아니더라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주시는 곳이 있어서 말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 또 끝으로는 어쨌건 저는 이제 여러 방송을 나가고 있는데 여기 뉴스N에서 보내주시는 질문, 현재는 국회 라이브 6. 라이브 6에서 보내주시는 질문을 보면 네. 대답하고 싶다, 말하고 싶다라는 질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가 공론장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쪽에 치우쳐지지 않고, 그래서 이런 방송 잘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그 국회 방송 뉴스N 그리고 이제 국회 라이브 6 현재 명칭인데 출연하셨던 분들이 다 승승장구 잘 그러게요.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총선 계획하고 네.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 어쨌든 뜻하시는 바 이루시길 바라고, 문성호 대변인은 앞으로 어떻게 행보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아직 선출직까지는 조금 네.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제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한동안은 좀 방송 쪽에 힘을 써볼까 합니다. 두 분 앞으로 이제 승승장구하시고 뜻하시는 바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하시고요. 네. 건강하면 우리 셋이 또 언젠가 다른 방송에서 이 방송에서라도 네. 만날 수가 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함께한 청년 마수였고요. 이제 저희 방송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